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은 무연고입니다.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있지요. 이름도, 나이도, 출생, 국가도 어떤 것도 모른 채,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묻혀서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날짜로 벌써 13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그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새로운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대부분의 언론 방송에서는 피해자를 찾아야 된다, 피해자의 얼굴을 분석해보자,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보자 라는 접근을 했는데 저희는 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징을 갖는다. 제 말투, 제 표정, 제 행동, 여러분이 가끔 달아주시는 김원님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범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습을 하나씩 완성해 가보고자 하는데 피해자 중심적인 내용보다는 범인 중심적으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범주부터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일단 범인의 성별, 겉모습, 즉 피부나 몸의 형태, 어떤 상태일까, 그부터 집안의 배경이 어떨까, 경제적 수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킬이 뭐가 있을까, 경제 수준이 얼마만큼 되고, 가치관은 어떻고, 성격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합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시간은 2006년 1월 10일 굉장히 추운 겨울, 영하 6도 아침이었던 9시 20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화읍 성원 2길에 대성 하이츠 빌라에 있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물장수 신씨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철 상자보다는 단가가 좀 좋은 헌옷을 수거하기 위해 왔던 그날, 그는 나 되게 오늘 운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였냐면 눈앞에 이게 보였습니다. 흰색 종량제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봤는데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횡재했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걸 딱 드는 순간 느낌이 매우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와 어느 정도 무게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람이 들 텐데 이건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바로 그의 경험상인 거죠. 직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옷이 젖었구나, 이 안에 옷이 젖었거나 문제가 생겨 훼손돼서 버린 건가 본데, 이러면 갖다 팔 수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 뜯어본 거죠. 뜯었는데 그 안에 옷을 하나씩 보면서 멀쩡한데? 그리고 다음 했더니 옷이 돌돌돌 말아져 있었습니다. 그걸 쏙 풀었을 때는 검은 비닐봉지. 이건 뭐야? 잡았을 때 약간 물컹한 느낌? 그리고 그걸 펴봤을 때 처음에는 돼지의 발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건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훼손된 시신의 어떻게 보면 토막난 사체들이 확인이 됐던 거죠. 바로 이 현장에서 말입니다. 발견된 부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허벅지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발목 부분, 발 부분, 그리고 얼굴 부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발견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피해자 중심적인 얘기는 아닌 겁니다. 간략하게 있다 하긴 하겠지만 이건 범인 중심적, 그리고 사고 중심적인 부분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하나, 우린 이 사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이곳에서 옷을 수거한 건 루틴적 활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범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씨, 원래는 고물이죠. 정확히 신씨에게는 루틴 생활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제3자가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옷을 누군가가 수거해 간다, 그걸 열어보고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수거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땐 의류 수거함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걸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고철보다 가격이 더 나간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신씨처럼 고물상을 해야 알지요. 그러면 범인의 색깔은 얼추 떨어집니다. 범인은 고물상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범인은 쓰레기장에 시신을 감싸서 옷에다 넣고 버리면 그걸 그냥 수거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경험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까보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둘, 발견 장소입니다. 시신 언제 버렸을까요? 발견 당시 환경미화원의 진술이었는데 새벽 3시에 수거할 때는 그걸 못 봤다라고 진술합니다. 50리터 흰색 쓰레기를. 근데 9시 20분에는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뭔가 유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매우 짧은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이곳에 왜 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지를 여러분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자, 바로 이곳인데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역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 여기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을까? 지금도 현재 많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아파트도 있고요. 뭔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의류수거함도 당연히 이렇게 다 덩그러니 있고요. 그런데 범인은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밤에 수거해놓고 나가도 그 다음날 되면 쌓여있다.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범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죠. 버리기 되게 쉽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잠깐 오다가 잠깐 세우고 던지고 가도 됩니다. 그런 정도인 곳이지요. 당시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유기한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범인의 입장에서 왜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연과 필연입니다. 우연이라는 거는 모르고 가고 있다가 시신 유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가 여기 좋겠다 하고 거기다 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쓰레기 봉투를 그러면 들고 다녔을 확률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거니까 우연히 버린 거라면 이동수단에 넣고 다니다가 저기가 좋겠군 하고 버렸을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범인에게 이 장소를 우연성에 가깝게 이동수단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사는 곳, 집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 즉 일터라던가 이 근처를 와야 되는 가족이 살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왔을 우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연성을 얘기할 때 이곳에 온다면 말이죠. 그냥 찍어서 오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필연성입니다. 필연이라는 건 이곳을 알고 있는 거지요. 언제 쓰레기 수거하는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근데 우연성이라고 할 때 그냥 시신 유기하려고 이곳저곳 이 근처에도 거래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집도 아닌데 우연히 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요, 세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봉투 보시면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쓰레기 봉투 50리터.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는 그 지역 거 씁니다. 맞죠? 다른 동네 걸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범인인 겁니다. 그리고 주부분들이나 가정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레기 봉투 50리터를 쓴다? 대부분은 20리터를 씁니다. 즉 50리터까지 쓰레기를 한 번에 모아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버린다라기보다는 20리터도 꽤 크거든요. 50리터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대부분 생각보다 쓰레기가 좀 크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대부분 회사나 식당 이런 일터와 관련돼서 많이 씁니다. 특별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진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대부분 집 근처에서도 뭐가 냄새가 많이, 왜냐면 50리터까지 쌓아놓고 버리게 되면 그것도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문제지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 이 근처에 삽니다. 이걸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왜냐면 그 지역구의 걸 샀으니까, 쓰니까. 그리고 50리터짜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최대 변수는 한 가지입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큰 걸 샀을 수도 있잖아. 헌데 경찰이 당시에 수사를 다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전후로 해서, 시신 발견 전후로 해서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를 산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곳, 이 사람은 이 근처에 샀을 확률, 혹은 이 근처에 직장일 확률, 여기를 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버릴 장소도 알고 있을 확률도 높다라고 보여지지요. 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시신은 꽤나 많은 것들이 남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걸 들어보면 뭐가 없지요. 몸통과 양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목, 팔 부분, 그리고 이 엉치, 즉 골반이죠. 골반 부분의 이 몸통 부분, 그리고 팔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정확히는 어떤 경우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르게 담았구나. 하나는 그 이외의 부분을 담았고 한 곳에는 몸통하고 팔을 담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유기한 건 다 다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한 게 아니고 다르게 했을 가능성. 자,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선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옷, 아까 옷이 같이 나왔다고 했죠. 총 11벌이 나왔는데 상의가 5벌, 하의가 6벌 나왔습니다. 그 옷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했을지 원래 있었을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옷도 준비물입니다. 시신 유기의 준비물.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지도 준비물입니다. 50리터 종량제 봉투도 준비입니다. 그러면 범인의 입장에서 50리터 안에 꽉 채워 넣었을 것이고 남는 부위는 따로 넣었을 가능성, 발견이 안 되었을 확률도 있지요. 다른 봉투에서 그게 소각장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 아니면 또 다른 시식에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문이 안 나오기 위해서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좀 부정적입니다. 저희는 신원 확인을 아예 하고 싶지 않았다면 굳이 얼굴도 없애야죠. 손만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피해자를 옷과 시신을 함께 넣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옷도 어디서 준비해왔을까요? 분명히 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옷을 싸서 넣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는 주거 공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살해 현장지가 말이죠. 살해한 공간 자체,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공간 자체가 무언가 주거지역, 거주하고 있는데 그게 피해자가 거주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그냥 남의 집에 놀러 갔다, 그냥 남의 집에 뭐 일하러 갔다, 그럼 옷 위아래만 입었겠죠. 근데 피해자의 옷이 11벌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옷이 많은 공간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 DNA 검사해보니까 똑같은 일치, 즉 그 사람의 옷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럼 피해자의 옷이다라고 얘기하면 국면이 바뀝니다. 범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면식입니다. 혹은 면식을 넘어서서 같은 공간에 살았을 확률. 일터라면 그 일터에 뭐 예를 들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좀 살 수 있는 공간이 붙어 있거나 그런 식의 공간. 일터와 공간이 붙어 있으면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이들은 함께 사는 집이 있었다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까워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은 됐습니다. 근처에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큰 봉투를 쓰는 걸 보면 일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들은 면식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얼굴을 그대로 유기한 거 보면 이 사람 얼굴 노출돼도 신원 확인돼도 신원 못 찾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감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이제 시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두고 몸통과 손목은 없다. 어디 있을까? 다리의 특징만 가지고, 얼굴의 특징만 가지고 찾을 수는 없지요. 주변을 수색해봤지만 시신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발견된 부분만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 조금 무서운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아까 봉투 말씀드렸습니다. 봉투 안을 열었을 때 피액이 없죠. 피가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피를 다 뺐다는 겁니다. 시신에 있는 피를 전부 빼고 그 다음 유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훼손하고서 넣었으면 피가 많이 묻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굴 부분의 특징이었는데 얼굴에 울혈 자국이 존재합니다. 울혈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꾹 숨을 참거나 목을 쭉 눌러보면 피가 이제 쏠린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피가 고여있는 부분, 그 압력이죠. 그럼 울혈이라고 해서 나중에 피가 빠져도 그 울혈 부분은 멍처럼 까맣게 남습니다. 울혈이 있었다. 그리고 목 부분에는 손톱 자국이 보입니다. 눌렀다는 얘기죠. 아마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울혈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사망을 했다는 얘기니까 말이죠. 근데 그 이후 총 7부분 이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사망 시간은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발견되기 하루에서 이틀 전. 왜 하루에서 이틀일까요? 이것도 정말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부검 감정에서는 사망 원인을 경부압박 질식사, 목 졸라서 사망시켰다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절 부위, 무릎 부위, 발목 부위, 이 부위의 피부 절단면 및 거기에는 연골 절단면이 깨끗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 근육을 모두 제거하고 정확하게 관절만 잘라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박아놔야 될 게 있습니다. 범인의 심리적인 관점인데 시신에서 많은 범인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왜냐면 자, 살인을 저지를 땐 계획일 수도 있지만 충동적이고 우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시신을 훼손한다라는 단계는 다른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시신을 훼손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훼손할까요? 범인은 이런 단계를 무조건 거친다고 합니다. 살해 후 유기 절단은 인격체를 비인격체로 만드는 과정, 즉 사체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물건이자 도구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런 유기에 대한 문제가 더 간단해진다는 얘기죠. 치밀해지는 단계, 그래서 유기, 절단 이럴 땐 굉장히 사람이 냉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용어만 보면 기술자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쭤봤던 정형외과 전문의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못해 이거. 무슨 소리냐면 시신 절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훼손을 시켰는데 불필요한 부분의 훼손이 전혀 없었어. 즉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훼손한 거야. 이게 어떤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 관절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게 간단하니까 만져보는 거죠. 여러분도 어깨를 만져보시면 아, 여기가 들어가네, 이렇게 모양이 있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발굴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발굴을 할 때 이 칼이 어떻게 들어간다, 어느 부분을 돌려야 된다라는 문제는 한 번 들어가서 한 번에 확 한 거가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 사체 훼손이 모양이 바뀌지요. 칼이 들어가는 부분이 절단면이 한 번에 돌아가면 한 번에 했다, 한 번, 두 번 했다, 모양이 바뀌는데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얼굴에 상처도 없다는 건 폭행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목 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침착한 상태로 정확하게 자른 겁니다. 자, 대부분은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톱이나 도끼로 많이 합니다. 당연히 강제적으로 하거나 여러 번을 치기 때문에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지요. 대부분 절단면이 매끄러운 경우는 대부분은 뭐 전기톱입니다. 그런데 전기톱 같은 경우는 부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편한 부분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발골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꺾이는 골절 부분들만 잘랐다라는 이야기죠. 관절과 관절 사이만 정확했다. 즉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이런 걸로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볼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해부학적 지식, 그리고 도축업자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굉장히 질긴 인대가 주머니처럼 감싸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은 말이죠. 그래서 해부 실습을 하는 사람도 그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잘라야 되니. 근데 이건 정형외과 의사분들은 실제로 하지 않으니 좀 알고는 있지만 어렵겠지만, 발골 작업, 좀 뭐 도축업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 발목이나 무릎, 네,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만져보면 느낌이 오지요.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관절과 관절이구나. 근데 사람이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부위가 하나 존재합니다. 어딜까요? 아까 제가 시신이 어디가 발견됐다고 했죠? 대부분 시신을 만약에 토막을 낸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릎 그리고 골반 쪽입니다. 골반 위, 여기가 되게 간단하게 끊어져요. 왜냐면 갈비뼈 밑, 그리고 장기만 있고 안에 뼈만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허벅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반 부분은 발견이 안 됐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피해자 시신은 여성이었습니다. 골반뼈가 발달해 있지요. 골반뼈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대퇴부의 뼈, 허벅지의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뼈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여기는 근육막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발굴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거는 만져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에 완벽하게 어디에도, 뭐 예를 들면 연골 같은데 훼손도 없이 퍼펙트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형외과 전문이어도, 그리고 발골 작업을 아무리 잘하는 도축업자여도 사람 시신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즉 경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치를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어렵지만, 일반적인 동물의 경험치일까 사람의 경험치일까, 어디가 경험치가 더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 사용된 칼이 일반적인 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칼의 절단면의 넓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칼들은 앞에서 뒤로 점점 넓어집니다. 사시미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가 아니라 점점 약간씩 넓어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런 칼을 쓰게 되면 절단면이 나오는 게 달라지게 되지요. 근데 이 칼은 절단면이 똑같습니다. 도축용 칼입니다. 도축용 칼은 너비가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도축용 칼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축용 칼을 왜 갖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장 넓게 생각했을 때는 뭐 의료적 경험이라든가 도축 경험이겠죠. 좀 소름이 돋을 수는 있는데 사망 추정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 전, 바로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은 혈액이 없었습니다. 즉 혈액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에 우열이 남아있었다는 것도 그걸 뒷받침해주지요. 바로 피를 빼버린 겁니다. 바로 피를 안 뺐으면 시반 같은 게 전부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허벅지 밑쪽, 이렇게 다 시반이 나와야죠. 그대로 뒀다면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즉 유기할 때 용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축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확률을 제외하고 싶은 건 아닌데 과연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망설임 없이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범인과 피해자 간의 거리를 한번 좁혀가 보고 싶습니다. 시신훼손을 하게 되면 대부분 80% 이상이 면식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봉투를 봤을 때도 가깝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럼 피해자가 남긴 힌트를 조금만 더 갖고 와서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남긴 힌트를 범인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옷입니다. 자, 우리 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발견됐던 옷에서도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제품입니다. 상의 하의가 말이죠. 왜 이게 중국 제품일까? 그 근거가 뭐지라는 건데 그 옷들의 상표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는 상표인 거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에서 사서 입고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중국인들이 입는 옷인 겁니다. 단시나, 저게 꽃 이름이라고 하고 시친이라는 바지라고 합니다. 저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딴 상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궁금한 건 이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까? 네, 많이 삽니다. 좀 싸거든요. 주변에 공장도 많고 지리적으로도 항과 연결도 돼 있고요. 대부분 원룸 혹은 방 한 칸 정도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월세겠지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된 옷 중에 이런 옷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옷이 뭐였냐면 좀 큰 옷입니다. 바지인데 꽤 큽니다. 이 변사자의 키를 봤을 때 150에서 155 정도로 보이는데 이 바지 길이가 약 1m였거든요. 약간 남자 옷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미세 증거물들이 나타나는데 폴리우레탄 그리고 메탈릭의 페인트 제품이 확인됩니다. 건축자재에서 많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건축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데서 묻게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남자들을 많이 쓰는 용역업체에서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 옷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작업복이 섞여 있다? 일을 같이 사나? 같은 공간에 있나? 동거관계인가? 아니면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저런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보는 겁니다. 경우일 수 있죠. 세 번째, 옷이 또 하나 확인되는데 이 옷이 최고의 힌트입니다. 한국산 옷입니다. 한국 제품의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거였는데요. 이 옷이 판매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홈땡땡 마트에서 팔았는데 사망하기 17일 전에 판매됐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밤 9시 그때쯤인데요. 여기서 이 마트에서 할인 판매로 저 옷을 걸어놨는데 딸랑 많이 판매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판매된 게 9개밖에 없습니다. 9개 중 7개는 카드 결제라 사람이 확인됐지요. 근데 두 사람이 확인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현금 결제였죠. 한 명은 찾았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체크했는데 한 명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 한 명이 그날 구매한 목록이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5년 12월 24일 밤에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그래서 산 물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쟁여놓고 먹기 위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 봉투 그리고 초코칩 그리고 먹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몇 개 더 샀다라는 걸 봤을 때는 과연이라는 의심입니다. 과연 혼자 사는 사람이었을까? 자, 네 번째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몽타주가 여러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도 있었는데요. 4만 장을 뿌려봤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느낌이 다릅니다. 당시 경찰이 최초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최초에 나왔던 몽타주는 발견된 그 얼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어서 눈을 억지로 떴더니 뜨지를 않아서 그거를 일부러 포토샵을 해서 사망한 사람의 얼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시신이 이미 피가 다 빠졌고 얼굴에 얼룩이 있고 그리고 표정도 없고 눈 모양도 원래 개슴츠하게 뜨는 사람인지 아니면 크게 뜨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지요.
힌트라고 해봐야 돌출된 입 정도, 인중이 좀 긴 정도, 미간에 좀 점이 있다 정도, 그리고 치아에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달았습니다. 앞니에 말이죠. 저희도 알아봤더니 대부분 저런 경우가 중국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해바라기 씨를 먹는 버릇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자꾸 깨먹다 보니 그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되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중국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옷이 11벌,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뭔가 트레이닝복을 샀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제보가 없는 게 아닐까. 그 빨간 바지는 산지 한 달도 안 된 채 발견됐으니 말이죠. 사서 집으로 갖고 갔을 겁니다. 집에 갖고 갔는데 그게 자신의 시신을 쌓는 걸 썼다라는 얘기니 말이죠. 그러면 저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는 집에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시죠? 피해자가 산 옷이 같이 발견됐으니 말이죠. 피해자가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의 공간은 좀 특이합니다. 종량제 봉투 50리터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겁니다.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런 사람에게 종량제 봉투 50리터보다는 20리터가 나을 수도 있죠. 그럼 50리터를 어디에서 필요했을까? 그걸 누가 갖고 있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온 범인은 누굴까? 그 범인은 왜 여기에 와서 이 사람을 죽였을까? 어떤 게 목적일까? 근데요,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원룸을 얻었거나 어떤 방을 얻어서 거기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죠. 그러면 분명 제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여자가 없답니다. 그럼 뭐죠? 그 옷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겁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집 안에서 함께 살았지요. 근데 그 집에는 피해자의 옷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옷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피를 빼서 물을 계속 틀어놔도 의심을 받지 않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뭔가 잡히시나요? 일반적인 원룸에서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 피를 어떻게 받게 내보내냔 말이죠. 범인과 피해자는 면식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면식이었고 같은 공간에 살 확률, 같은 공간이면 동거일 수도 있지만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방 한 곳에 거기서 살아라 라고 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의 공간들이 존재하는 곳, 뭔가 방이 딸려있는 식당이거나 정육점이거나 뭐 이런 공간일 수도 있죠. 목을 졸라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혹은 성범죄일 수도 있죠. 몸통에 발견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우발범죄 이후에 정말 능숙하게 이후에 시신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범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2006년 1월입니다. 그때 당시쯤 2005년 12월 달에 여자친구가 있다, 동거를 하고 있다, 나이가 50에서 55세 여자다, 중국 동포다, 뭐 이런 식의 여자가 만났거나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며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정육점을 했을 수도 있고 정육점을 운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살았을 겁니다. 충남 천안시 성화읍 성월 2길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 평상시에 무언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피해자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범인으로 찾아야 됩니다. 혹시 난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남 미제사건 전담팀에 이 제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힌트를 남기고 정보를 줍니다. 범인은 분명 능숙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정말 이 사고, 이 일만 발생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뒷이야기처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범인은 시신 처리 능력이 매우 어떻게 보면 지능적입니다. 피를 다 뺐고 감쌌고 옷에다 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다수의 쓰레기가 있는 공간에 넣어놨다. 신씨 같은 우연한 그런 케이스가 와서 열어보는 게 아닌 이상은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냥 버리는 옷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있는 옷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궁금합니다. 한 번일까요?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 한 번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수 범죄들,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혹은 실종자들, 과연 이 사람과 관련이 없을까요? 베일에 쌓여있는 남자, 즉 범인, 용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잡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 공존하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억과 제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뒷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당시 신씨가 그 쓰레기 봉투를 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힌 사건이 돼요. 우린 이 사건을 모를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범인의 색깔을 보면 범인은 굉장히 대범하고 경험치가 있는 범인 같아요. 근데 범인이 이렇게 움직였죠. 아마 이것도 한두 번 해본 솜씨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사건이 몇 개일까요? 이거야 신을 찾았으니까 갑자기 사건이 돼버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과연 몇 명일까요? 맞아요. 시청자분들 말씀대로 하필이면 걸린 게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무서운 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범인들 특징은 범인들은 경험치대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하면 안 걸려, 이렇게 하면 돼, 안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 곳에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측인데 몸통과 팔 부분도 아마 한 곳에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몸통 부분 자체를 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 종량제 하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위험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심이긴 한데 몸통 부분도 훼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몸통을 그냥, 왜냐면 피를 다 뺀 범인이라서 그냥 몸통 자체를 그냥 넣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장담을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찌되었든 최소한으로 봤을 때 3곳 정도로 분리했을 가능성, 그러면 그냥 유추인데 이 범인은 3곳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기할 장소의 3가지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3가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이런 것과 비슷한 공간들이 이 근처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곳을 노려서 움직였을 가능성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차로 유기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걸어서 유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걸어서 유기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만약에 다른 시신이, 그러니까 다른 몸통과 팔 부분이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사라진 거라면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 우리 머릿속에 오원춘 사건도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오원춘이 대한민국 재판에선 처음이었죠. 1심에서는 인육지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했다. 2심에서 뒤집어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인육제공에 대한 목적성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는 허벅지 부분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라서 아닐 거라 믿지만, 어찌되었든 몸통 부분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 이야기의 두 가지를 합치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뭐 인육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동의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기에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생각 중에는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람을 발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섭다는 얘기예요. 뭐 좀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요. 정형외과 의사분들도 그런 걸 하고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도축업자분들도 동물한테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사람한테 하는 애들이 우리 땅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와 같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원춘을 왜 떠올렸냐면, 오원춘도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고, 뭐 소각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움직였었는데, 물론 오원춘의 집은 좀 특이했어요. 그 건물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밑에 있는 집이었고, 이제 그 안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그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처리를 또 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원룸 공간 안에서 시신 처리를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혈액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케이스의 경우도 뭐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했었어도 상관은 없지만, 오원춘은 당시에 바로 잡혔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래서 경찰들도 오원춘이 전 범죄 전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수도량을 계속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온 거지만, 그 전엔 또 오원춘이 어디 살았는지 몰라서 제대로 살고 뭐 그거에 대한 걸 다 검침기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냥 지나온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당시에 경찰분들도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왜냐면 어떤 집이 갑자기 수도량이 팍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건 데이터로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원래 늘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어떡해. 원래 물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도 처음에 시신 모습을 보고서 시반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었다는 건 피를 강제적으로 뺐다는 얘기인데, 피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뺐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허벅지 부분이 발견됐을 때 사람이 사망한 상태로 오래 두고 나서 시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남았을 거예요, 시반이. 근데 그게 안 남았다라고 보면 피를 바로 뺐다는 얘기거든요, 쭉. 그러니까 사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다 합쳐보면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공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일 확률. 근데 이 뭐 이제 저기를 보다 보면 이 사건 현장 근처에 큰 돼지 도축업장이 있대요. 공장이 있대. 돼지 공장. 물론 거기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갖고 와서 사람 그 시신을 그렇게 했다는 것도 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공장인데 그렇게 대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함께 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